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6주차가 되겠죠? 네, 6주차입니다. 이제 추석도 이제 이번 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죠. 다소 뭐 진정이 보이는 그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고향에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고향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모님들의 그 전달도 있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특히 이념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측면인데 결국 의사소통도 얼마만큼의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그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 또 성공할 수 있느냐, 자기가 목전 바대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죠.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 기술적인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에 있어서 특히 그 강조됐던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이입, 감성이죠. 엠퍼시, 감성, 공감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성으로만 인간관계를 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죠. 따라서 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을 강조를 했었고 또 행동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상호작용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또 그것은 또 개인적인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생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저맥락이냐 고맥락이냐 이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맥락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자아 노출 관계죠. 그래서 얼마만큼 자아 노출을 하면서 상호 관계를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 있어서 또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 면이 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감성이나 이성의 그런 상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도 역시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서는 순서가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구드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또 구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인쇄 미디어의 그 등장과 발전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 미디어를 살펴보고 인터넷 미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이화가 됐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화가 가능했고,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 이것은 오직 인간 사이에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인류 조상들이 몸짓이나 손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발전과 이 사회 발전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발전과 사회 발전과의 관계가 바로 밀접한 관계로 맺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탄생했던 그런 인쇄, 이런 미디어, 그리고 오늘날 전자미디어라든지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들은 이 소위 그 문명의 발달과 아울러서 사회적 변화 그 중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본다면 인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도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갖가지 그릇을 연상을 해보면 그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물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물을, 즉 메시지를 담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릇이 바로 미디어죠. 이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미디어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릇을 보다 널리 확대시켰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릇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시 시대를 한번 살펴보죠. 원시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북소리라든지 또를 이 불을 놔가지고 보이게 하는 그 연기라든지 이런 그 봉화 그리고 또 마을 이 소식을 알리고 이러는 그 이장이라든지 동네 마을 이장 아저씨라든지 또 우물가의 샘 빨래터 뭐 이런 데서 그야말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심지어는 이제 물건을 파는 시장도 또한 이런 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구두 커뮤니케이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 구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가장 원시적인 그런 형태다.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공간 구속력, 소위 얘기는 이제 스페이스 바운드라고 하죠. 이 공간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는 한편 또 이 구두 메시지는 표현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동시에 그 존재한 사람이 사라지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이 시간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타임 바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이 시각과 청각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 감각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이룩한 이 구술 문화 이것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부족을 형성하였으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슷한 그런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기호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기호죠. 이것은 그 촌락 공동체가 발달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간의 교환이 이제 성행되면서 차츰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요약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오래 존속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문자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지배계급을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고, 또 그들을 위한 지배계급을 위한 하나의 교육제도로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자 매체의 그 발전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인쇄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을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일대 혁명으로 꼽히는 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것이 바로 145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독일 마인츠시에서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해 가지고, 그래서 대량으로 그야말로 이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 대량 공급이 될 수가 없었는데 수기식으로 했는데, 인쇄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됨으로 해서 하나의 크나큰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이나 어떤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이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그런 그 카피 복사물이 무제한으로 생산되게 되었죠. 이것은 사회적 구심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를 본다면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를 알죠. 르네상스 시대에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대량으로 생산된 그런 책, 그리고 인쇄물이 유포되면서 이 지방화가 통합돼서 하나의 모국어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쇄 미디어의 이 보급은 그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순차적이고도 선형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쇄 미디어의 출현으로 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계층이 폭넓게 형성되게 되고, 새로운 문필가 집단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흥 부르지아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인쇄 매체를 이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인쇄 미디어라는 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함으로 해서 마침내 공론 창출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사회 세력이 인쇄 미디어의 소유권을 장악함에 따라서 새로운 문필가 집단의 글을 실어가지고 이 공중하게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커뮤니케이션 시장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쇄 미디어가 출현한 이후에 점차 구사의 그 지배 집단은 이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계층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인쇄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 미디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죠. 1844년에 출현한 전신 텔레그래프죠. 원래 이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어 말로 먼 곳에 글을 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신은 전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전신의 발명으로 메시지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신 기술은 이후에 알렉산더 그레엄 베일과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베일은 1876년에 말하는 전신, 소위 토킹 그래프라고 해서 이 전화를 만들게 되죠.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이 전화기가 발명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이 에디슨은 이 전화의 음성을 재생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1877년 최초의 그 축음기를 만들게 되죠. 이것은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터득한 결과로서 과거까지의 시간 연장을 가능하게 했고 라디오 미디어의 출현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893년부터 1차 세계대전 종료 전까지 다수의 실험적인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었죠. 라디오는 이 청각을 통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으로 해서 부족 사이를 재현하기에 보다 적합한 미디어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seeing at a distance인데 이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이 텔레비전은 영화와 달리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죠. 텔레비전의 기원은 1923년 블라디미르 코스마 즈보리킨이 그 실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이미 라디오가 형성한 독점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그 유리한 입지를 갖추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풍부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서 바로 그것에 의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의 결합이죠. 이 결합을 통해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재원형화를 이룩한 미디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인터넷 미디어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터넷 미디어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신수단이면서도 또한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 현상과 기능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는 기존의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유사하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중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생성과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는 또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만을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용자의 그 능동성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곧 그 이용자의 자유로운 그 정보 선택권, 이것과 또는 그 채널 선택권 보장이라는 이런 특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성이 결국 이용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문에 따라서 보내주는 제작 방식을 바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인터넷 미디어는 그간 우리가 지내왔던 전통적인 매체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스미디어 사이에는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따로따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인터넷은 모든 형태의 메시지를 통합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송신자 위주가 아닌 그야말로 수신자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메시지가 선택되는 그러한 환경을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매스미디어를 설명해 온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그런 논리와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매스미디어는 공급자 논리에 따라서 송신자 역할이 위주가 되는 그러한 그 노출 개념을 중시하였죠.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는 이용자, 이것은 과거 수용자라는 단어에만 포함되어 있는 수동적 의미를 탈피하는 그런 이름이죠. 바로 이런 이용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중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 이것은 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납니다. 1대1, 즉 one to one, 또 1대 다수, one to many, 혹은 다수 대 다수, many to many 에 관해 이루어지는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함께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걸 줄여서 이제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인데 CMC라고 하죠. 이 CMC의 특징은 첫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동시적이고도 그리고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이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검색, 저장, 편집과 같은 그런 능동적 행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에 있어서는 물리적 거리감과 함께 사회적 거리감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고, 또 고도의 익명성과 상호 보장성을 바탕으로 사회 분위기나 규범에 특별히 얽매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동질성을 갖춘 집단끼리도 손쉽게 모여서 문화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이 동시적 참여와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메시지 발신자 또는 다른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주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슈머, 즉 소위 그 생산 소비자죠. 이런 프로슈머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것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바로 이 CMC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죠. 그래서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한번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있어서 인간관계의 종류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종류다 하면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일차적인 단계가 아빠, 엄마 또는 삼촌, 이모, 선생님, 친구, 선배 이 등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한 이 사이가 이 사이 속에서 부여한 그 역할에 따라서 일생 동안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맺는 그런 관계도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노력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노력만큼 돌아오지 않는 결과에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격언이 항상 들어맞지 않는 것을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단순히 그 관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프로세스에 초점을 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이 관계들은 이웃사촌이라든지 또는 유유상종이라든지 군사부일체 또는 관포지교 또 밀당 패친 이런 여러 가지 고사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에서부터 온라인 세상과 관련된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습이 삶의 역사나 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맺고 있는 관계는 몇 개나 될까? 이것을 나열한다고 시작을 한다면 그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분류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역할에 기반한 관계, 역할이죠. 아빠 또는 엄마, 삼촌, 이모, 선생님, 친구, 선배 등등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역할들이 다 있죠.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런 그 사이 속에서 이 부여된 역할이 각기 부여된 역할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일생 동안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를 최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척 관계를 이제 알아가게 되고, 친구를 또 사귀게 되고, 연인 관계를 또 맺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해서 이제 부부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 또 상급자와 하급자 이런 관계 등등 이 역할에 의해서 이 주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사이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는 점은 어디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에는 이 사회적인 비난 이것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그 폭행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부부간의 관계 또 어쩌면 최소한의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에 이 기반한 관계에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성이라는 거죠. 결국 국적을 뛰어넘는 것 어떤 뭐 삼촌 팬, 이 BTS 이런 팬들이라든지 뭐 소녀시대 뭐 이런 등등 이 공연을 열광하는 그런 이 팬들이라든지 BTS의 그 열광하는 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사성에 기반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즘 아이돌이 그 열광하는 삼촌 팬들, 또 BTS에 열광하는 그런 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사실 별로 말이 없던 그런 아저씨들이 아이돌 얘기를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몰입하고 쉽게 이게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같은 학교나 그 지역 출신이나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고도 마찬가지죠. 또 응원하는 팀이나 취미가 같아서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친근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혹은 심리적 유사성에 의해서 맺는 관계를 또 경험하게도 되죠. 유사성에 의해서 맺는 관계는 좀 더 선택적인 것이죠. 좋아하는 걸그룹이 바뀐다면 만나는 상대도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지연이나 학연 등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당 관계의 중요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친밀도에 이제 기반한 그런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업무로 인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호감 혹은 애정으로 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저 우연찮게 마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는 많은 관계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모든 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친밀도 혹은 접촉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한번 봐야지. 우리 한번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그 거칠의 인사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언제 라고 하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들면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 진실인 양 그렇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친밀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예로서 연인에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그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즉
그 정도가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의 친밀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친밀도는 만남이 지속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우리는 적정 수준의 친밀도를 원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불편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관계의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죠. 또 다음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유명했던 월가를 점령해라 하고 뭐 2011년에 나왔던 그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그런 그 점거 운동, 소위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가 아큐파이 무브먼트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SNS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저항 운동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에서의 그 관계가 또 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과 같은 그런 SNS 덕분에 이런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지역적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온라인에서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하여 친분관계를 맺는 것으로 출발했던 이 SNS는 오프라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SNS를 통해서 외국에 사는 손자, 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가 있는 그런 광경이죠. 한편으로 SNS는 이 생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돼서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행해진 점거운동, 소위 Occupy Movement는 SNS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저항운동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달리 혼란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SNS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서 악성 댓글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SNS에서 항상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일상의 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지만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친구, 또 페이스북에서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지만 막상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그런 친구, 이런 등등.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 SNS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만 의존한다면 그야말로 관계의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 소위 그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 관계의 홍수 속에서도 이 관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만의 세계로 숨어들거나 정신장애를 앓게 되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살이나 어떤 묻지마 폭행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여실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에 대한 우리 사이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그런 기준 이외에도 인간관계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분류 기준도 더욱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본질, 즉 이 관계 당사자들 간의 그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그 수준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아는 사이에서부터 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족관계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이 관계 당사자들이 공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당사자들의 그 서로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 다른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이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 후에 민망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상호작용은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심리학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 것처럼 상대방과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스로가 행한 호의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출 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각을 않고 둔감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만남과 관계 형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간은 왜 타인을 만나려고 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좀 있고 싶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이 의무마저 더해져서 그 삶의 무게가 그야말로 더욱 무겁게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만약에 없다면 사람들은 나 혼자 있다는 이 고립감을 생각보다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만약 사라진다면, 즉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 모 방송사에서 의식주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펜션에서 홀로 어떻게, 얼마나 지내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방송이 있었죠. 처음에는 최소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참가자들은 채 이틀이 지나기 전에 그런 외로움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혼자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실험 참가를 중도에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옆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 이것이 바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기에 해당되는 감각이 만약에 없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유명한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은 타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 듣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사물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지만은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헬렌 켈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된 거죠. 이 태어나서부터 줄곧 작은 방에 갇혀 지내다가 1970년도 13세의 나이로 미국 LA에서 발견된 지니 와일러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은 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얘기죠. 실제로 그 헬렌 켈러는 후일담을 통해서 자주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음이 가장 괴로웠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바로 좋은 예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지만 살아가면서 타인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동과 말이 엄청나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가 태어나서부터 줄곧 작은 방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작은 방에 갇혀서 지내다가 1970년도 13세 나이로 해서 미국 LA에서 발견된 지니 와일러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집에서 탈출한 지니는 견디지를 못해서 집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복지시설에 맡겨졌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그 노력에 힘입어서 그 많은 도움이 뒤따랐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형무소에서 그런 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내부 처벌은 바로 독방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독방에서는 극단적인 불안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포, 심지어는 환각까지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할까? 나에게 먹을 것이나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바로 만남과 관계가 이 감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교시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